안녕하세요. 세상에 별의별 사연을 모아놓은 그썰의 열렬한 애청자이자 구독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많이 웃고 울었는데요. 그런 저의 인생은 그다지 드라마스러운 일이 없어 듣는 것으로 만족했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저에게 끔찍하고 믿기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제 사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늙은이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을 20년 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아들 둘에 딸 둘을 홀로 키웠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벌어둔 돈과 보험금으로 자식들을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제가 환갑이 되었을 때 막내딸을 제외하곤 모두 시집장가를 가서 예쁜 가정을 꾸렸답니다. 막내딸은 늦둥이라서 시집가기엔 이른 나이였죠. 막내는 제 아빠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 중 더 애타게 키운 것 같네요. 여하튼 저와 막내딸 아이는 둘이 10년의 세월을 함께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밥벌이를 하는데도 시집가기 전까지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곧 다가왔어요. 얼굴도 예쁘고 직장도 탄탄하니 남자가 바로 생긴 거죠. 딸아이는 32살이 되던 해에 결혼할 남자를 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던 승우 씨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승우라고 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자 하니 의사라고요? 네,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금은 조금 크게 병원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 말고 선생님이 5명이 더 있어요. 예비사위는 능력 있는 의사이긴 했지만 나이가 제 딸아이보다 8살이 많았어요. 남들이 보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제 딸이 무척이나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있네요. 40이면 진작 장가갈 나이가 아닌가? 어머님,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해요. 제 동기들 대부분이 미혼이라니까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8살 차이면 잘 어울리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술, 담배도 하지 않으니 또래보다 훨씬 젊다고요. 술을 안 마신다니 반가운 소리네요. 요즘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야지. 또 계속 보니까 얼굴도 동안인 게 우리 수정이랑 많이 차이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뜨뜻미지근한 소리를 하니 딸아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자꾸 애들로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줘. 오빠 어때? 내 신랑감으로 허락해줄 거야? 아휴, 수정이 너는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니? 뭐가 그리 급하다고 엄마를 보채고 난리야. 아니, 어차피 나랑 오빠가 이미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엄마 의견을 빨리 듣고 싶어서 그렇지. 왜? 막내딸이 결혼하겠다니까 서운해? 그럼 안 서운하겠니? 애기 같은 게 벌써 커서 시집 가겠다는데 마음에 걸리지. 애기 같다니. 엄마, 딸 32이야. 옛날 같았으면 벌써 애를 둘이나 낳았을 나이라고. 말이라도 못하면. 아휴, 알았다.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정말이지? 고마워 엄마. 나 오빠랑 잘 살게. 그리고 엄마도 자주자주 만나러 올게. 제가 허락의 말을 전하자 예비사위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 수정이랑 정말 잘 살게요. 수정이 고생시키는 일 없도록 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맞아 엄마. 나 오빠랑 결혼하면 일 그만두기로 했어. 집에서 오빠 내조하면서 여유롭게 살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달갑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기업인데 이렇게 그만두는 건
딸을 위해서도 아닌 것 같았죠. 얘, 너희 회사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그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일을 관둔다는 거야. 장모님, 제가 수정이한테 제안했어요. 매달 수정이가 버는 만큼 생활비로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그러니 원장 사모님이 될 수정이가 고생하는 건 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집에서 편히 쉬다가 한 2년 있다가 아이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우리 수정이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니 고맙네요. 결국 결혼 승낙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결혼식 또한 한 달 만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남매를 다 키워 시집장가를 보낸 저는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애들 키울 때는 빨리 좀 커서 독립하길 기다렸는데 막상 혼자가 되어보니 무척이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없던 취미를 만들어 보려고 괜히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 답답했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제 또래의 노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외로웠는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중 수다스러운 노인 하나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 506호 아줌마 맞죠? 저 바로 아래층 사는 여자예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아주머니, 얼마 전에 딸 시집 갔죠? 한복 입고 나가는 거 봤어요. 시집 좋은 데로 갔나요? 저는 그 여자를 처음 보는 것 같았는데 아래층 여자는 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시집 갔죠. 제가 자식이 넷인데 다 시집장가 가서 혼자 살게 됐네요. 사남매나요? 고생 많으셨겠네. 집에 영감님 안 계시는 것 같던데 혼자 다 키우셨죠? 아랫집 여자가 선을 넘는 질문을 하자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래서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요. 20년 전에 사별했어요. 아이고, 제가 실례되는 말씀을 드렸네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가 워낙 수다스럽고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 이런 실수를 자주 하네요. 부디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주었답니다. 그러자 아래층 여자는 저에게 나이를 물어 칠순이라고 했더니 자기가 2살이 어리다며 바로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언니, 우리 쑥 캐러 갈래요? 저기 뒷산에 조금만 올라가면 쑥밭 천지예요. 우리 쑥 캐서 같이 개떡 만들어 먹으면 재밌지 않겠어요? 쑥이요? 좋죠. 예전에는 쑥 캐러 참 많이 다녔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쑥을 캐서 어디를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오늘 저를 잘 만나셨네. 나만 잘 따라오시면 재밌는 일 많으니까 자주 보자고요. 그리고 언니, 저보다 2살이나 많은데 말 놓으세요. 그래야 나도 언니한테 말을 놓잖아요. 그럴까? 저도 모르게 아랫집 여자에 휘말려 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통성명까지 하고 나서 바로 쑥을 캐러 뒷산으로 향했어요. 이 모든 게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낯을 가리는 저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어쨌든 저와 아랫집에 사는 동생은 함께 쑥을 캐왔고 동생 집으로 들어가서 냉커피를 한잔 하게 되었어요. 언니, 이거 마셔. 오늘 언니 덕분에 재밌었어. 나도 모처럼 재밌었다. 그런데 영자야, 집에 왜 사진 한 장이 걸려있지 않은 거야? 아, 사진이 없지? 다들 세상을 떠나서 잊고 지내려고 장롱에 숨겨두었어.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의 죽음을 말하는 영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유, 내가 실수했네.
미안하다. 괜찮아. 나도 아까 언니한테 실수했으니까 비긴 셈이지. 에휴, 남편은 언니처럼 오래전에 사별했고 딸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영자야. 저는 감히 어떻게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그건 정말 큰 실례였으니까요. 다행히 영자가 다른 말로 돌리는 바람에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고 저희 두 사람은 방앗간에서 갈아온 쑥과 쌀을 반죽해 쑥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었더니 아주 꿀맛이더라고요.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해가 뉘엿할 때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자야, 언니 그만 갈게. 다음에는 언니 집으로 초대할게. 맛있는 거 먹고 수다도 떨고 하자. 정말? 약속한 거다. 그럼 조심히 가고 다음에 봐. 그리고 며칠 동안 영자를 보지 못했어요. 참 어리석게도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아서 만날 방법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연히 만나기를 기다렸지만 통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접 찾아갈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니 우연히 마주치기를 학수고대했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영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래층에 내려가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생기지 않았네요. 그렇게 혼자서 며칠 동안 심심하고 지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결혼한 지 한 달이 된 막내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와서 두 배로 반가웠어요. 수정아, 박서방,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전화 한 통이라도 줬으면 시장을 받았을 텐데. 아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장모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초밥이랑 회 좀 떠왔어요. 제가 수정이한테 일부러 연락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장모님이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 장모님은 맛있게만 드셔주면 됩니다. 엄마, 오빠 센스 있지? 이래서 연륜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나 봐.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아주 예뻐 죽겠다니까. 아이고, 우리 딸 남편한테 푹 빠졌네. 푹 빠졌어. 그래, 신혼이니까 마음껏 즐겨라. 박서방, 수정이한테 잘해줘서 고맙네. 앞으로도 이렇게 다정하게만 지내줘. 그럼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이윽고 저희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초밥과 회로 식사를 시작했고 그동안 못 나눈 대화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딸 수정이가 저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성형 좀 하려고 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뭐? 성형수술? 네 얼굴에 고칠 데가 어디 있다고 성형 타령이야. 괜히 예쁜 얼굴 망칠 생각 말고 생긴 대로 살아라. 엄마도 참. 오빠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사모님이 내가 공짜로 성형하겠다는데 왜 반기를 들어. 요즘 성형은 티 안 나게 예쁘게 잘 돼. 게다가 오빠는 실력 있는 의사라고. 매일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환자가 수십 명이라니까.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남편 덕을 보려고 성형수술 한다는 거냐? 박서방, 자네가 말해봐. 우리 수정이 얼굴에서 고칠 데가 있어 보여? 다행히 사위는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없죠. 저는 극구 반대하고 말렸는데도 수정이가 하도 졸라가지고 장모님이 허락해주시면 제가 직접 수술해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장모님이 반대하시면 저도 수정이 얼굴에 손대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뭐야, 두 사람? 나 몰래 미리 짰어? 왜 이렇게 손발이 잘 맞는 거야? 그리고 엄마, 나 얼굴 콤플렉스 있어. 여자 얼굴치고는 조금 크잖아. 그래서 안면 윤곽 수술 받아서 얼굴 사이즈만 줄이는 거야. 그래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고. 저는 막내딸이 하는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네 얼굴이 크다고? 치, 그럼 네 엄마는 달덩이겠구나.
여자의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이 예쁜 얼굴에 왜 손을 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지. 박서방, 안면 윤곽 수술인가 뭔가 그게 수정이 말처럼 티가 많이 안 나나? 지금 얼굴에서 인상이 달라지거나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고요. 수정이 말대로 얼굴 크기를 줄이려고 많은 여자들이 그 수술을 받아요. 또 제가 실력 있는 의사이니 지금보다 더 예뻐지게 해줄 수 있죠. 그럼 수술은 안전한 건가? 부분 마취해서 하는 간단한 수술이지? 어머님, 안면 윤곽은 얼굴 전체를 수술하는 것이어서 전신 마취를 해야 해요. 그런데 요즘은 겁 많은 사람들은 작은 성형을 하더라도 전신 마취를 요구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까진 없으세요. 제 딸은 저의 계속되는 질문에 짜증이 났는지 볼멘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성형수술은 중학생 애들도 하는 수술이야.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당연히 걱정이 되지. 뭐가 됐든 수술이란 건 위험이 따르는 거야. 넌 뉴스 안 봤니? 성형수술 하다가 저 세상 간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제가 성화를 내자 딸아이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성형하고 싶거든?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굴 고치고 싶은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수술하게 해줘. 아이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래, 성형해라. 아주 예뻐져서 미스 코리아를 나가든지 하라고. 그러자 수정이는 바로 웃음을 터뜨리며 엄마, 미스 코리아는 유부녀는 못 나가 하고 농담을 던지더라고요. 결국 딸아이는 성형하게 되어 좋다며 실컷 떠들다가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수술 전날 딸아이는 예뻐져서 돌아오겠다며 몇 주 뒤에 보자며 전화를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기도 하고 아래층에 사는 영자가 보고 싶기도 해서 밖으로 나가 아파트 근처를 어슬렁거렸어요. 동네 노인들이 죄다 모여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영자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어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멀리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영자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 반가운 얼굴을 하며 영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자야, 너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니?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뭐야 언니? 며칠 동안 나를 보고 싶어 했던 거야? 이거 감동인데? 그럼 집으로 찾아오지 그랬어. 감기 몸살이 걸려 일주일 내내 집에만 누워 있었거든. 아유, 그랬구나. 지금은 다 나은 거야? 많이 좋아져서 산책 한 바퀴 돌고 오는 길이야. 저는 이대로 영자와 헤어지기 싫어서 제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영자야, 내가 낙지를 좀 사다 뒀는데 너 몸보신 좀 시켜줄까? 정말? 언니네 집에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고마워 언니. 그렇게 저와 영자는 팔짱을 끼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 들어선 영자는 늘 그렇듯이 수다스럽게 말을 시작했네요. 어머, 언니네 집 너무 예쁘다. 벽지가 죄다 꽃무늬네. 꽃 구경을 따로 갈 필요가 없겠다. 저건 뭐야? 설마 안마 의자야? 나 저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해봐도 돼? 그럼 얼마든지 해봐. 영자야, 안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라와서 하고 가도 돼. 나 주방에 가서 낙지 전골 준비할 테니까 거기 앉아서 쉬고 있어. 고마워 언니. 언니 덕분에 호강하는 하루를 보내겠는걸? 저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낙지 전골을 금세 만들었고 식탁에 밑반찬을 다 올리고 나서야 영자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다 됐다 영자야. 어서 와서 먹자. 벌써 다 됐어? 언니 손 빠르네. 그리고 제가 차린 음식을 본 영자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 모든 걸 자길 위해 차렸냐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차린 것도 별로 없는데 무슨 감동이야. 그리고 맛이 있을지 모르겠다. 언니, 맛있어. 간도 딱 맞고 얼큰한 게 감기가 당장이라도 뚝 떨어질 것 같아. 아, 오랜만에 이런 밥상을 받아서 그런지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저희는 낙지전골을 싹싹 긁어서 먹은 뒤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밥까지 볶아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예쁘고 잘생긴 자식들 모두 결혼했다고 했지? 얼마 전에 막내딸까지 시집갔지. 우리 애들 예쁘지? 너무 예뻐. 부럽다. 자식이 넷이나 있으니 나처럼 외롭진 않겠다. 저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영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엷은 미소를 짓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영자가 한술 더 떠서 제 자식들의 결혼사진을 구경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내 딸은 시집 가기 전에 세상을 떠나서 남의 자식들 결혼사진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 언니 자식들 결혼사진 좀 구경시켜주라. 결혼사진? 그래, 방에서 사진첩을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이윽고 제가 가지고 나온 사진첩을 건네받은 영자는 곧장 첫 장의 장남 결혼식 사진을 펼치며 감탄사를 자아냈어요. 어머, 언니 큰아들 진짜 멋있다. 아, 내 딸이 살아있으면 사위로 드리고 싶었을 거야. 언니 닮아서 자식들 인물이 너무 좋다. 영자는 계속해서 사진첩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기 자식들의 사진을 보는 양 행복하고 흐뭇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결혼한 막내딸 결혼사진을 본 영자가 입을 떡하고 벌리며 시선을 집중했어요. 왜 그래? 내 막내딸은 별로 안 예뻐?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딸 옆에 있는 사위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많이 닮았어. 그래? 얼마나 닮았길래 그렇게 놀라? 그러자 영자는 확신이라도 한 듯이 손가락으로 막내 사위의 얼굴을 가리키며 맞네 맞아. 내가 생각한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 분명해 하고 흥분했는지 엉덩이를 들썩거리더라고요. 박서방을 알고 있다고? 어떻게 아는데? 언니, 이 남자 성형외과 의사 맞지? 맞아. 이름이 박진수이고. 아니, 박승우야. 영자 네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것 같네. 그런데 성형외과 의사인 거는 똑같은 게 신기하다. 영자는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개를 여러 번 갸웃했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니야 언니, 이 사람 박진수 맞아. 이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해서 내가 몰라볼 뻔했는데 분명히 박진수가 맞다고. 얘가 남의 사위를 왜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까? 그리고 박진수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흥분하고 호들갑을 떠는 거야? 그러자 영자가 꺼내기 힘든 말이 있는데 저와 막내딸을 위해 말문을 열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딸을 먼저 저승으로 보냈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갑자기 영자가 딸 이야기를 꺼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죽었는데? 바로 이 남자, 언니 사위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 내 딸이 26에 가슴 수술을 받으려고 성형외과를 찾아갔어.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있는 언니 사위가 수술을 집도하게 됐지. 그런데 내 딸은 수술 도중 호흡을 멈췄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 누가 봐도 의료사고로 숨진 게 뻔하지? 맞아. 박진수 저 남자가 술을 마시고 수술실로 들어왔대.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술 취한 놈이 제대로 할 리가 있겠어? 내 딸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예뻐지려고 수술대에 올랐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난 이 인간에게 벌을 주려고 형사고소를 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렸어. 그런데 징역 1년에 의료 자격정지 1년이 이 인간이 받은 벌의 전부였지. 그동안 박진수 이 인간의 얼굴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는데 5년 만에 사진으로 만나게 됐네. 저는 영자가 참 안 된 일을 겪었지만 사람을 잘못 본 거라 생각했어요. 제 사위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실한 의사인데 영자가 말하는 의사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영자야, 네 딸 일은 정말 유감이야. 하지만 그 일을 저지른 의사가 내 사위라니. 말도 안 돼.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다면서 무슨 근거로 확신하는 거야? 여기 오른손 등에 보이는 흉터 보이지? 이거 내 딸 수술 중에 실수로 다친 거야. 이거 보고 200% 확신하게 됐어. 언니, 나 노망난 거 아니야. 내가 내 딸 죽인 원수를 못 알아볼 것 같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잘못된 결혼인데다 사기 결혼과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오늘 딸아이가 사위에게 성형수술을 한다고 알린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내 딸 성형수술하기로 했는데 내 사위가 직접 한다고 했어. 뭐? 언니, 그 자식한테 수술 맡기면 안 돼. 한 번 사고 친 놈이 두 번은 못할 법은 없다고. 언니,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기 싫으면 당장 수술을 막아야 돼. 빨리 일어나, 앞장서. 영자가 다그치자 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장 집을 나서고 택시를 잡아타 딸아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수정이의 집에 가서 병원에 못 가게 말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사람 말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인지상정인데 영자가 옆에서 하도 닥달하는 바람에 저도 사위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딸아이가 성형수술을 못 받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윽고 딸과 사위가 사는 신혼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붙어있는 팻말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상중이라니... 설마...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언니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맞지? 이 팻말 사람 죽었을 때 붙여두는 거잖아. 진짜 이 자식 끔찍한 일을 또 저지른 거 아니야? 언니, 그러고 있지 말고 어서 초인종을 누르든 문을 두드려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봐. 이에 저는 미친 듯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그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문 앞에 상중이라는 팻말 못 보셨어요?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아니, 여긴 내 딸 집인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누구죠? 뭐야 이 아줌마, 정신이 나간 거야? 이봐요 아주머니, 여긴 저희 가족들이 사는 집이고 돌아가신 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으니 따님한테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답니다. 그제야 제가 집을 잘못 찾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상중 팻말이 붙어있던 바로 옆집이 제 딸의 집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초인종을 여러 번 울리고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이미 병원으로 떠났는지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한 발 늦은 것 같다. 벌써 성형수술을 받으러 갔나봐. 그럼 빨리 그 병원으로 가자. 언니, 정신 차려. 그런 놈한테 수술을 맡기는 건 절대 안 될 일이야. 그렇게 저와 영자는 사위의 성형외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속으로 영자가 다른 사람과 사위를 착각한 것이길 빌었어요.
이윽고 병원 앞에 도착한 저는 심호흡을 여러 번 했고, 영자는 제 손을 잡아주며 자기가 모든 진실을 밝힐 테니 저는 옆에서 가만히 구경이나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렇게 병원 안에 들어서자 환자 열댓 명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사위의 장모임을 밝히고 제 딸이 오늘 수술받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자가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 문들을 하나씩 열었어요. 박진수 어디 있냐? 의료사고로 사람 잡은 박진수 어디 있냐? 감옥 다녀와서 얼굴 고치고 이름 바꾸고 버젓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 박진수 어디 있냐? 제가 말리기도 전에 병원 직원들이 영자에게 달려가 끌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때 수술 대기실로 보이는 곳에 문이 열리며 딸 수정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몸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수정아, 여기 있었구나. 너 괜찮은 거지? 엄마, 여긴 웬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어.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리고 저 아줌마는 누군데 행패를 부리는 거야? 나 30분 있으면 수술하는데 무슨 난리냐고. 그게 말이야, 수정아. 아무래도 네 남편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던 것 같아. 저 아줌마는 엄마 친구인데 말을 좀 들어봐. 제가 딸아이에게 부탁하자 영자를 끌고 나가려는 직원들에게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윽고 영자는 저와 딸에게 사위를 불러달라 말하더군요. 그래서 수정이가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들어가도 돼? 여기 엄마랑 어떤 아줌마가 오빠를 찾아왔어.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나와서 해명 좀 해서 돌려보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사위가 있는 원장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계속해서 사위를 여러 번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문을 잠가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죠. 이에 영자는 저를 보며 내 말이 맞지? 이 자식 궁지에 몰리니까 문까지 걸어 잠근 거라고. 야 박진수,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빨리 너의 추악하고 사악한 얼굴을 드러내란 말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윽고 영자가 원장실의 문을 열기 위해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문고리를 여러 번 내리쳤어요. 저와 딸아이는 경악하며 말리려고 하자 원장실의 문고리가 부서져 문이 스르르 열렸답니다. 사위는 푸념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어떤 해명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야, 박진수, 내 딸 잡아먹은 놈이 이름하고 얼굴 바꾸고 버젓이 의사질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성형수술을 100번을 한다고 해도 알아볼 수 있어. 또 네 집 딸을 잡아먹으려고 의사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오빠, 이 아줌마 말이 사실이야? 빨리 아니라고 대답해. 사람 잘못 봤다고 말하라고. 오빠가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잖아. 박서방, 자네 진짜 술 먹고 수술하다가 의료사고를 낸 건가? 그래서 영자 딸이 세상을 떠나고 자넨 감옥에 다녀온 게 사실이냐고. 답답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해보게. 저희 세 여자가 박서방을 벼랑 끝으로 모는 말을 계속 퍼부어댔더니 박서방이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와서 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나도 그때 반성하고 죗값 받을 만큼 받았다고요. 사위의 반응에 저와 딸아이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영자가 주장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어서 영자가 사위에게 소리쳤어요. 뭐, 죗값을 받아? 변호사를 8명이나 고용해서 법의 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 고작 1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게 죗값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한 번이라도 유가족이 나를 찾아와 용서를 빈 적이나 있어? 이 짐승보다 못한 자식아, 난 내 딸을 잃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그럼 아줌마 딸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지금 아줌마가 내 병원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렸으니 이긴 셈 치고 그만 꺼져. 아직 경찰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동안 봐왔던 사위의 모습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본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영자의 말이 모두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죠. 네가 진짜 박진수라는 사람이었어? 의료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의사였단 말이야? 그렇게 무서운 과거를 숨기고 결혼을 하다니. 이 천하의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오빠, 사실 아니지. 오빠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해보라니까? 저희 모녀의 말에 사위는 어깨를 한번 으쓱이고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맞아. 내가 저 아줌마 딸 가슴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수술 전에 술을 한잔 했지.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서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거야? 이미 그 사고에 대한 벌을 다 받았어. 게다가 소문이 퍼져서 내 의사 인생이 쫑나게 생겨서 얼굴 좀 바꾸고 이름 좀 개명한 게 큰 죄야?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라고. 그날 이후로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수정이 너랑 나랑은 이미 부부잖아. 그러니까 너만큼은 나를 이해해줘야지, 안 그래?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 알지? 그러니까 저 아줌마 좀 당장 끌어내. 저는 참지 못하고 사위에게 다가가 뺨을 날렸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 과거에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해야지. 어디서 잘했다고 큰 소리야? 뭐? 너도 피해자라고? 인생이 쫑날 뻔했다고? 이놈의 자식아.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100번 1000번 인생이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지금 버젓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피해자라는 소리를 입에 올려? 당장 영자한테 용서를 빌고 망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란 말이야. 뭐야, 어디서 손찌검을 하는 거야? 당신도 내가 의사라서 사위로 받아준 거 아니야? 저 아줌마 아니면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든 상관 안 했을 거잖아. 그리고 사과라고 했어? 생긴 대로 살 것이지 왜 가슴을 키우려고 수술대에 누워? 이건 쌍방과실이라고! 사위놈은 영자한테 사과를 하긴커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딸도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경악했습니다.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정말 무섭다. 내가 알던 오빠는 어디 갔고 사악한 짐승이 여기 있는 거야? 더는 오빠랑 못 살아. 이혼해. 야, 수정아, 이깟 일로 무슨 이혼을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다 영자인지 말자인지 다 당신 때문이야. 왜 또 내 인생을 종치려고 찾아와서 난리를 피워? 사위가 영자에게 달려드는 순간 영자의 주먹이 사위의 배에 꽂혔습니다. 잠시 후 끙 소리를 내며 사위가 바닥에 쓰러지며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이런 인간이 아직도 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니. 게다가 수술까지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 자식은 계속 이렇게 뒀다간 내 딸과 같은 피해자를 또 만들고 말 거야. 이윽고 영자는 원장실에서 나가 진료를 기다리는 열댓 명의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자기 딸이 5년 전에 사위에게 가슴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난 사실과 술을 마시고 수술실로 들어선 사위의 행동을 서슴없이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 이상 그곳에 있어봐야 좋을 게 없어 나와버렸죠. 그렇게 저희 셋은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놈인지 알았더라면 결혼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 함께 변호사를 알아봐서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해보도록 하자. 법원에서도 분명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그리고 영자야, 넌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하다니? 그 의사놈 처벌할 방법은 없어. 나중에 또 찾아갔다간 내가 경찰서에 끌려갈 거라서 그러지도 못해. 분해 죽겠지만 이쯤에서 끝내야겠지. 그러자 수정이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 짐승보다 못한 놈이 의사짓을 못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같이 해봐요. 인터넷? 그거 괜히 남의 신상을 올렸다간 수정씨가 큰일을 당할 텐데. 아니에요. 저한테 다 방법이 있어요. 저만 믿어보세요. 이윽고 수정이는 컴퓨터를 켜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위 신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올려 절대 그 병원에 가지 말라고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1시간 뒤 댓글을 확인했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제 사위에게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알고 보니 박서방은 영자의 딸만 피해자로 남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던 겁니다. 며칠 뒤 딸아이와 저는 사위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혼인 무효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며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정이는 다시 싱글이 되어 제 곁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 꼴로 다시 엄마한테 돌아와서 면이 안 서네. 나 너무 못났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도 네 전남편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결혼을 허락했잖아. 게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작정해 이름과 얼굴까지 바꾼 놈을 무슨 수로 알아차리겠어. 수정이 너도 피해자야.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딸아이를 안아주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고 아직 나이가 젊으니 좋은 남자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거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인터넷 카페에 사위의 피해자들이 병원 사진을 올리고 사위의 사진까지 올렸어요.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사실과 영자의 딸이 수술 중 숨진 사실까지 모두 기록했더라고요. 또 입소문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쳐들어간 날 방문한 환자들이 소문을 많이 냈는지 사위의 병원 건물주가 나가달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물론 얼굴에 철판을 깐 사위는 안 나가고 버텼지만 이미 환자들이 모두 등을 돌려서 병원에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라 얼마 가지 못하고 병원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병원을 또 개원하게 되었는데 인터넷 카페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소문을 퍼뜨렸고 사위는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디로 떠났는지 더는 소문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를 지방으로 내려가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업을 바꿔 새로운 인생을 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게 저와 막내딸은 같이 살고 있어요. 딸아이는 남자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쉽게 남자를 못 만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곳에 취직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영자는 사위의 인생이 무너지자 가슴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사라졌는지 안색이 좋아졌어요. 또 여전히 저희 집 아래층에 살고 있고 일주일에 2번은 꼭 만나고 있답니다. 얼마 전 영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세상을 떠난 딸과 찍은 사진이 걸려있더라고요.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졌는지 떳떳하게 딸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겪었던 사연을 쭉 들려드려 봤어요. 과거를 숨긴 사위와 두 얼굴의 사위라는 걸 밝혀낸 영자 때문에 제 막내딸이 무사한 인생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사위놈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소름이 돋아요.
저도 참 바보 같죠. 70년을 살았는데도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니 말이에요. 여하튼 막내딸의 인생을 바로잡았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헌신해봐야 헌신짝 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에 참 많은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못 모르고 한 남자에게 푹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교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자주 와서 떡라면을 먹고 갔던 단골이 그 남자였죠. 고시생들이 많은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공부 중인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많았는데 제가 고시생과 사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당시 저는 돈을 버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 옆에 누군가를 둔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거든요. 그래도 자주 보면 정이 든다고 제가 일하는 분식집에 그 사람이 거의 매일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고시원에 초대하더라고요. 그 작은 방에서 믹스커피를 조심스레 타서 주는 그 남자의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초라한 방이죠" 하며 머쓱하게 웃는데 그 남자의 소박함이 참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만 해서 그런지 사람이 참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이었어요. 그때에는 둘이 산책을 하며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어도 즐거웠고 김밥 2줄 가지고 소풍을 가는 것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상혁 씨는 무슨 시험 준비해요?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검사가 꿈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걸 눈 감아주는 검사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대쪽 같은 검사가 되고 싶어요. 상혁 씨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효진 씨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을 받아주세요. 일평생 일만 하며 연애를 꿈꿔보지 못한 저로서는 그 남자의 말이 어찌나 설렜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장장 3년 동안의 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그 남자의 매력에 빠져 물불 안 가리고 그 힘든 고시 생활을 옆에서 기다려줬죠. 그땐 정말 이 남자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연애이기도 하고 첫사랑이기도 해서 그랬나 봅니다. 가난한 고시생과의 연애는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었을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먹는 건 사치고 기껏해야 김밥이나 떡볶이를 사 먹는 게 다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마저도 너무나 행복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죠. 그저 지금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대쪽 같은 검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깊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나중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곤 했어요. 집안이 썩 넉넉하지 못했던 그 남자는 혼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일 그만두고 공부만 하라고 했어요. 남들은 하루 종일 공부해도 사법고시를 붙을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은 그 힘든 공부에 편의점 알바까지 하고 있으니 당연히 제가 그만두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언젠간 꼭 보답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대요. 나
합격하면 바로 결혼하자. 내가 꼭 호강시켜줄게. 나한테 여자는 이제 당신뿐이야. 지금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꼭 검사 사모 만들어줄 거야. 자기, 나 믿지? 조금만 기다려줘.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로 저희는 부부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아내가 되어 열심히 분식집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저는 하루 종일 분식집 일을 해서 생활비, 학원비, 책값을 대주었죠. 게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사람이 먹을 도시락까지 손수 싸다 주었어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공부를 하려면 좋은 음식 먹고 체력을 비축해야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는 그 사람에게 엄마이자 아내였죠. 그러다가 언제 한번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저를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다. 부족한 우리 아들 챙기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이 헬쑥하구만. 반찬이나 과일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애미한테 연락해. 알았지? 에휴, 부모도 안 계신다면서.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 아들 이렇게 챙겨주는 너한테 내가 더 고맙지. 정말 우리 상혁이 나중에 검사되면 다 너 덕분이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아들 좀 부탁하자.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누구보다 상혁 씨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남자의 어머니에게 인정도 받으면서 서로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는 나중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인생이 행복하게 흘러갈 줄 알았죠. 그렇게 3년 끝에 사법고시 시험을 치고 결과 발표하는 날이 되었어요. 발표 날에는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떨리더라고요. 제발 이 사람이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결혼하자. 어떻게 됐어? 합격했지. 어머나 세상에. 우리 얼른 날 잡자.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마련하자. 너 이제 내 여자야. 내가 지금부터 너 고생한 거 싹 다 호강시켜줄게. 알겠지? 제 인생에서 아마 그날이 가장 행복했던 날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했어요.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 결혼이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년간은 사이가 좋았어요. 남편이 검사이긴 해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전보다 살림이 나아진 것과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검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1등 신랑감이 아니듯이 여기저기 대출해준다는 곳도 많고 어딜 가나 대우를 해줘서 신혼 초에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생활이 여유로워지니 싸울 일도 줄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남편의 다정한 태도가 어느새 변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결혼하면 연애 때처럼 늘 설레고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연애 때 만난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쌀쌀하게 변했어요. 게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술은 또 어찌나 마셔대던지 안 그래도 한 잔만 마셔도 눈까지 벌게지는 사람인데 거의 매일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연애 때는 고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술 마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검사에 임명된 직후 하루가 멀다 하고 얼마나 술을 퍼마시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줄인다고 제게 약속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선배들이 먹자고 해서. 이러다 큰일 나겠어. 어제도 잔뜩 마셔놓고서는. 하늘 같은 선배가 마시자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빼. 나 꿀물 하나만 타줘. 마시고 자게. 그래도 그렇지. 계속 이렇게 마시다가는 건강 상하겠어. 당신 술도 잘 못하잖아. 당신 검사가 단순히 일만 잘해서 승진한 줄 알아? 라인을 잘 타야 한다고. 가뜩이나 내 동기들 다 집안 배경 빵빵해서 내가 옆에 설 자리가 없는데 이럴 때 선배가 주는 술이라도 받아먹으면서 비라도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꿀물이나 가지고 와. 남편은 검사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니었어요. 주변 동기들이나 선배들 모두 집안도 좋고 게다가 다들 부유한 처가댁에 장가도 가서 빵빵하게 지원받고 지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휩싸이더라고요. 어쩔 땐 여자 향수 냄새가 나서 물어보면 사회생활 하느라 어쩔 수 없었어 하며 둘러대더라고요. 고시생 생활 오래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후배 사이라는 걸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남편을 지켜보기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당신 영어 읽을 줄 알아? 나도 학교 나왔는데 읽을 줄 알지. 그럼 수능 같은 거 보는 게 어때? 수능? 아니, 당신도 대학 나오면 좋잖아. 뭐 배우고 싶은 거 없어? 동료들 보면 다들 와이프가 전공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를 모임에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 거지. 나름 검사 와이프인데 전문적인 분야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나한테만 의존할 거야. 난 공부머리가 없어. 생각해보니 서운하네. 언제는 나 있는 그대로가 좋다며. 순박한 모습 그대로 간직해달라며. 지금 싸우자는 말이 아니잖아. 냉정하게 생각해서 당신 검사 와이프인데 무시만 받고 살면 좋겠어? 책도 좀 읽고 경제신문도 좀 보면서 내 수준에 맞춰주면 안 돼? 날 위해 그 정도 노력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내 동기 부인들 다들 대학 졸업은 기본이고 석사, 박사 전문직인데 당신이 이렇게 집에서만 있는 게 솔직히 창피해.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못 맞춰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문화센터를 다니며 교양도 쌓고 책도 빌려 읽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책만 읽으면 왜 이렇게 졸음이 오던지. 게다가 이게 제가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니 책만 펴면 졸음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남편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되기 위해 나름 살림하는 동안 틈틈이 책도 읽고 공부도 했죠. 그리고 그맘때쯤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사연 채널에 나오는 시어머니처럼 변하시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매일 제게 전화하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상혁이, 아침 못 차려졌니? 콩나물국 해줬어요. 어제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길래. 콩나물이 뭐니? 풀떼기만 먹고 나란 일 하라고? 황태국이나 소고기 묵국 정도는 해줘야지. 걔는 고기 없이는 밥 한 술도 못 드는 거 몰라? 죄송해요. 내일은 꼭 그렇게 할게요. 밥은? 새로 안 뜨신 밥 줬니? 아니요. 어제 밥이 많이 남아서. 아이고 이거사. 네 남편 요새 야근하느라 저녁도 자주 못 먹는다며. 그러면
아침에 헌밥이 있어도 무조건 뜨끈뜨끈한 새밥해서 먹여야지. 너 우리 상혁이 건강 해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 그이는 새밥만 해줄게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짐 싸서 올라가야지. 네? 내가 같이 살면서 너 집안일 하는 거랑 씀씀이 좀 봐야겠다.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혼자 집에서 퍼질러 있으려고 그래? 아무튼 내일 올라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합가 제안에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가뜩이나 좁은 집에 한 명이 더 살게 되면 그야말로 돼지우리나 다름없었거든요. 남편에게 긴급하게 전화했더니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 집에 온다는데 뭐가 그리 호들갑이야. 여지껏 나 검사 임용될 때까지 우리 엄마가 다 뒷바라지 했는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 당신 그런 여자였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차마 합가 제안을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작은 방에 있는 옷을 다 빼서 시어머니가 묵으실 방을 만들어드렸어요. 시어머니와 합가를 시작한 이후로 저는 탈모가 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연애 시절 온화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호랑이 조교 같은 분이 제 옆에 떡하니 붙어있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하고 국 끓이고 남편 출근하면 빨래에 청소에 장보기까지, 그리고 점심이 되면 시어머니 밥상 차려드리고 다시 설거지에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정말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게 주는 생활비를 모두 본인이 챙기셨는데요. 저는 그 생활비를 장볼 때나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게 되더라고요. 정말 친구랑 만나서 커피 한 잔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남편이 출세하는 게 인생 목표였어요. 아들을 키우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을 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이 혀가 꼬인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 나야. 어디야? 새벽까지 대체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알았어. 갈게. 대리 부르는 거지? 내가 대신 불러줘? 됐어. 내가 할게.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남편의 동료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재수씨, 큰일 났어요. 대리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이 차를 끌고 가버렸어요. 거기가 어디죠? 땡땡동이요. 자꾸 괜찮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하여간 저도 술을 마셔서 쫓아가지 못하겠고, 그 녀석 음주운전 걸리면 큰일 나는데 어째요?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저는 신발도 대충 신고 밖으로 나가 남편이 오고 있다는 길로 달려갔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며 정신없이 도로를 헤매던 중 멀리서 딱 봐도 비틀거리며 오는 차가 보였어요. 여보하며 목 놓아 불러도 듣지 못하더라고요. 빨간불이 들어와 모든 차가 멈췄을 때 도로에서 어떤 여자 한 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할 기세로 달려오더라고요. 단 1초의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달려가서 그 여자를 구해주기로요. 남편이 감옥에 가는 꼴은 도저히 못 볼 것 같아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도로에 뛰어들어 그 여자를 밀친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뇌가 멈춘 듯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날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들어보니 큰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긴 수술 끝에 온몸에 철심을 가득 박은 채로 수술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게 왜 도로에 뛰어들었어?
당신보다 내가 다치는 게 낫지. 이놈의 술이 웬수지 진짜. 나 이제 진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당신이 술 끊으라면 끊고 사람 만나지 말라 그러면 안 만날게. 저의 희생으로 남편의 길이 막히지만 않는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생명 소중한 줄 모르고 멋대로 도로에 뛰어들었으니 지금에서야 후회하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내심 제가 남편을 위해 뛰어들었다는 걸 다행으로 여기시더라고요. 저에게 잘했다, 여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지 하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솔직히 기분은 매우 나빴지만 남편의 출세를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제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을 뿐, 좀 지나고 나니 저를 못마땅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아침부터 중노동의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하지만 제 다리에 철심을 박아놓다 보니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도 못 내려가고 자다가도 통증에 벌떡 일어날 때가 많았어요. 몸을 구부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살림 자체가 저에게 큰 고역이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처음에는 이해하시더니 나중에는 아휴 짐덩어리 하시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했죠. 누구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저의 말을 잘 듣는다 싶더니 나중 되니까 대놓고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오늘도 회식했어? 그렇지 뭐. 당신도 이제 건강관리 할 때야. 일찍 좀 다녀. 내 말 듣고 있어? 알았다니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은 대충 듣고 뭔 전화가 그리 중요한지 핸드폰은 꾹 쥐고 잠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와이셔츠를 보니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자고 있는 남편 몰래 핸드폰을 들춰보니 웬 여자와 연락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아주 난리부르스를 떨더라고요. 당장 깨워서 따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또 밤늦게까지 일한 남편이 신경 쓰여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남편을 불러세워 물어봤어요. 이 여자 누구야? 누군데 당신이랑 밤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고 헤어지니 보고 싶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왜 내 핸드폰을 보고 그래? 요새 영 수상해서 봤어. 왜? 아내가 핸드폰 좀 보면 안 돼? 하여간 의심만 많아가지고. 시끄럽고 밥이나 좀 차려. 해장 좀 해야겠으니까. 내 눈을 보고 얘기해. 당신 여자 있지? 진짜 아니라니까.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짜증나게 하고 있어. 나 지금 일하러 가는 거 안 보여? 회사 늦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지금 당신이 화낼 처지야? 지금 당신 출근이 중요해? 이런 문자를 받는데 어느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 저희의 목소리가 컸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방에 불쑥 들어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는 출근한다는 애 붙잡고 뭔 짓이야? 어머님, 이 사람이 저 몰래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까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랑 마주칠 수도 있지. 뭘 그리 호들갑이니? 집 밖을 떠나면 남의 남자라고 생각해라. 솔직히 여자 만나면 네 남편 잘났다 생각하면 되지. 왜 애를 쥐잡듯이 혼내고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시끄럽고 얼른 밥이나 차려. 상혁이 배고프겠다. 나란 일 하는 애 붙잡고 아침부터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니? 자고로 현명한 여자란 남편의 부족한 부분까지 품어주는 게다. 그러니 우리 상혁이 그만 좀 들들 벗고 아침밥이나 차려.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제가 유난인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내가 떡하니 있는데 여자와 사랑한다느니 보고 싶다느니 문자를 주고받은 남편 잘못이잖아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제 편을 안 들어주실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에게 잔소리 하나 안 하고 오히려 감싸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의 뒤를 쫓았지만 어찌나 철저한지 그 여자 이름 석자조차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핸드폰을 2중 3중으로 잠금을 설정해놓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만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답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솔직히 살면서 남편이 한 번쯤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까지 같이 뻔뻔하게 나오니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한 건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주 덤덤한 표정으로 저에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끝내고 싶어. 먼저 바람 피워놓고 이혼을 하자고? 법 모르는 나도 알아. 내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꼼짝없이 내 옆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거. 증거 있어?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있냐고. 당신 진짜 비겁하다. 눈앞에서 들켜놓고 발뺌을 해. 당신 만나는 여자 있잖아.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바람을 피우다니. 난 당신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솔직히 당신 아내로서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 이혼 못해. 절대 못해. 당신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 데릴 거잖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디 한번 법으로 싸워봐? 난 자신 있어. 당신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게 내가 공부 좀 하라고 했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차에 뛰어든 거 잊었어? 당신 위해서 돈 벌고 살림하느라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 그러니까 법으로 싸우자고. 감히 검사인 나를 상대로 이혼소송 도와주는 변호사 있을 것 같아? 있으면 여기서 징징대지 말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예전에 정말 좋았잖아. 위기 한 번 없는 부부가 어딨어. 우리 잘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게 질린다는 거야. 당신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어차피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끝내자고 좀! 위자료값 준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나쁜 자식. 어떻게 조강지처를 버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벌 받을 거야. 솔직히 당신이 나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마운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믿지는 결혼을 한 것 같더라고. 검사 부인이 고졸이 뭐냐 고졸이. 아휴, 수준 떨어져서 진짜. 내가 당신 무식해서 여태껏 모임 자리에 안 간 거야. 그거 알아?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연애 때 나만 바라봐주고 그동안 고생시켜준 거 다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어머님, 못 배운 거 겨우 받아줬더니 감히 내 아들한테 대들어? 어차피 제 편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면서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 편 드시기 전에 며느리 입장도 생각하셨어야죠. 솔직히 네가 내 아들에게 가당키라도 하니? 난 너 못마땅해. 너만 아니면 우리 상혁이 지금쯤 빵빵한 처가댁 사위로 들어가서 지금보다 더 승승장구했을 텐데 네가 우리의 발목 잡은 거야. 그건 알고 있니?
어머니, 됐고, 조용히 하고 그냥 여기 도장 찍어라. 내가 네 도장 가져왔으니까 직접 찍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협의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아주 작정을 한 거죠. 제가 못하겠다고 버티니까 제 손을 붙잡더니 억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방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침 쌌으니까 나가. 지금 저 내쫓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나가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너 데리고 살아준 세월 돈으로 보상하라고 하고 싶지만 사정이 딱해서 그건 하지 않으마. 깔끔하게 헤어지자꾸나. 저 못 나가요. 아시잖아요. 어머님 아들을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는지. 지 스스로 한 짓 가지고 왜 우릴 탓해? 얼른 나가. 시어머니는 저를 필사적으로 밀어내시더니 결국 현관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어느새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서 하염없이 통곡을 하며 문을 두들겼지만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내쫓긴 저는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신세를 졌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그 남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변호사와 상담할 돈도 없었고 권력도 힘도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사람에게 이혼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사랑도 없고 의리도 없으니 망가진 관계나 다름없잖아요. 바로 전화해서 이혼해줄게. 대신 돈은 좀 받아야겠어 하고 따졌어요. 그 인간은 끝까지 치졸하게 저에게 요목조목 따지더니 결국 푼돈을 주더라고요. 그 인간을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끝내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친구가 알아봐준 임시쉼터에 가서 일단 짐을 풀었어요. 일도 알아봐야 하고 집도 알아봐야 하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지 싶어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호기심에 전 남편의 SNS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웬 여자와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평소 저와 찍은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파도를 타고 그 여자의 정보를 캐보니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어느 회사의 딸이더라고요. 재벌 딸과 결혼하기 위해 그토록 이혼을 원했었나 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죽 써서 개준다는 말이 딱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전 남편이 재벌 딸과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니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목에 힘이 쭉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싶더라고요. 모든 걸 포기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저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보고 있는데 쉼터 앞에 고급 세단이 서더니 웬 중년 여성 한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분은 쉼터 안에 들어오셨고 잠시 후 관계자 한 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영문도 모른 채 밖으로 나갔더니 아까 그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이 저를 보며 눈물을 그렁이고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효진아. 누구신데 제 이름을... 엄마야. 순간 얼음이 되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엄마가 있었는데요. 가난을 이기지 못한 엄마는 20년 전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아버지는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고요. 사실 저는 엄마라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엄마는 없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매일 찾아 헤매다가 쉼터에 있다는 말 듣고 바로 달려온 거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엄마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어요. 엄마의 어깨를 때리며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20년 동안 간직한 서러움, 원망, 그리고 그리움까지 그날 모든 감정들이 눈물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가진 짐을 모두 챙겨 엄마가 사는 집으로 갔는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랐어요. 혼자 살기에 너무 넓은 고급 저택이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차 한 잔을 주며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꼭 성공하고 싶었어. 성공해서 얼른 가족들 먹여 살리고 싶었지. 우리 딸만큼은 넉넉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엄마가 어리석은 짓을 해버렸어. 막상 나와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야. 무작정 식모살이를 하다가 혼자 사시는 사모님 간병해주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이 외롭게 돌아가셨어. 내가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유산을 전부 나한테 물려주셨더라고. 사모님이 하셨던 투자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다시 우리 가족을 찾게 됐는데 이미 남편은 하늘나라로 가고 딸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어찌나 좌절스러웠는지 몰라. 조금만 더 일찍 찾아가 볼걸. 조금만 더 신경 쓸걸. 매일매일 후회했어. 우리 딸이라도 찾고 싶어서 방방곡곡 찾아 헤맸는데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네. 너무 늦게 찾아왔지? 못된 엄마 용서해 줄 순 없겠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리 딸이 살아온 인생 듣고 싶은데 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년 만에 만난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도로에 뛰어들어가 온몸에 철심을 받고 쫓겨나듯 이혼하게 된 일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엄마, 나 그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랑 심호 전부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엄마가 이제 지켜줄게. 걱정 마. 극적인 상봉 이후 저희 모녀는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 어느 순간부터 전 남편이 잘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어느 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남편이 장가간 회사 이름이 뭐라고? 대답해줬더니 알았다며 하시더니 서류를 훑어보며 별거 아닌 회사네 하며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일을 배우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엄마가 하는 일 같이 해야지. 난 근데 배운 게 없어서. 엄마 말 잘 들어. 이 세상은 이제 학벌 아무 소용 없어. 무조건 능력 있고 권력 잡는 사람이 먼저야. 엄마가 열심히 뒷받침해 줄 테니까 너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저는 그 후로 천천히 엄마에게 일을 배웠고 동시에 경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루에 책 한 권을 전부 읽을 정도로 열심히 하며 느낀 건 정말 아는 게 힘이더라고요. 경제 지식이 없었을 땐 그저 예금만 해놓고 더 나아가서 적금 정도로 만족했는데 배우고 나니 참 다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저희 엄마는 저를 불러앉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바로 돈이야. 효진아,
돈으로 네 전 남편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어떻게? 이미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 회사가 워낙 부실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 건 식은죽 먹기 같아서 조금씩 사모으고 있었지. 아마 그쪽도 놀랄 거야. 갑자기 돈을 들이붓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아무튼 그 주식의 주인은 너니까 마음대로 해. 적당한 때에 주주총회에 가는 것도 좋고. 정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전 남편의 처가 회사의 주식을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전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부터 그 회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조직도는 물론 그 회사의 연봉, 자산, 그리고 연혁까지 죄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사도 체크했죠. 검사 출신 사위라는 타이틀이 참 특별하긴 한가 보더라고요. 전 남편의 이름이 기사에 가끔 나왔습니다. 대쪽 같은 검사를 꿈꾼다고 하더니 결국 그 사람에게 검사라는 직업은 한 기업의 사위가 될 발판이었을 뿐이었나 봐요. 장인어른에게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 촉망받는 사위였는지 3년 만에 임원이 되었더라고요. 외동딸밖에 없는 그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게 훤히 보였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망신을 줄 계획이었죠. 주주총회 초대 우편이 온 날, 저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에 있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저희 엄마와 고급 세단을 타고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은 엄마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와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셨습니까, 여사님? 내 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둘러보니 전 남편은 아직 자리에 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예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몰라볼 뻔했어요. 명품백을 들고 도도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아들이 곧 회사의 사장이 될 테니 기세등등했겠죠. 일부러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요.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전 남편이 강당에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저를 보지 못한 채로 앞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원래 주주총회에 안건 내는 사람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 그저 상품 받아가는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아마 오늘도 순탄하게 마칠 거라 생각했겠죠. 오늘 특별한 날로 만들어줘야겠다 다짐하며 사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이어 전 남편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어 한상혁 전무의 사장직 위임에 관한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대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고요해지며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저는 최대 주주인 차명숙 여사의 대리인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상혁 전무는 사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한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책임감이라 생각하는데 한상혁 전무는 책임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온몸을 바쳐 희생한 아내를 버리고 재벌이 되겠다며 검사직도 내팽개친 인간을 우리가 사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저런 근본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때 엄마가 옆에서 일어나서 최대 주주의 권한을 걸고 위임권을 반대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 순간만큼은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시모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며 기겁하고 있었고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이 자리에 권한을 가지고 나타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결과는 보나마나였어요. 사회자는
마이크에 대고 한상혁 전무의 위임권을 기각합니다 하며 다음 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전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오랜만이네 하고 물었어요. 우리가 안부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 경영권 손해주고 흔드는 거 부끄럽지 않아? 부끄러워야 하는 건 당신이지. 안 그래도 회장님께 메일로 우리 과거 보냈어. 왜 그래? 그런다고 우리 사이가 달라지지 않아. 헤어졌잖아. 그러면 쿨하게 좀... 저는 손을 올려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멀리서 예전 시모가 달려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대체 뭐하는 년이야? 어머님, 상황 파악 안 되세요? 지금 어머님 저한테 삿대질할 처지 아니세요. 제 말 한마디면 그쪽 아들 인생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저요? 작정하고 이 자리 나왔어요. 나 버린 인간한테 복수하려고. 당신 아들 이제 절대로 이 회사에 발 못 붙여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게 진짜...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려다가 풀썩 그대로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읊조리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와 엄마는 풍비박산난 그곳을 잠시 감상하다가 요요히 빠져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날 엄마와 축배를 들고 오랜만에 불면증 없이 푹 잤어요. 둘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통쾌한 거 있죠. 그리고 며칠 후 엄마가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집에서 쫓겨났대. 회사 망신이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댄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 앞에 제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봤더니 전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부엌에 들러 소금을 통째로 들고 나갔어요. 왜 왔어? 효진아, 내가 진짜 미안했다. 그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 알잖아. 나 정말 가난하게 자란 거.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엄마 지금 몸 좀 눕고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이 되어보니까 당신 생각이 나더라. 그때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 쫓겨나니까 그제서야 내 생각이 나? 나라면 미안하고 민망해서 그런 말 못하겠다. 효진아,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남의 집에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사라져. 신고하기 전에. 효진아! 전 남편은 다급하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전 남편은 소금을 묵묵히 받아내며 버티더니 결국 밤이 되어 사라지더라고요. 이후로 또 찾아오면 경호원분들을 불러서 내쫓았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하대요. 그래서 번호를 바꿔버렸죠. 그 사람의 소식도 거기서 또 끊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끌어내리고 나니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미련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엄마에게 일도 배우며 바쁘게 보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40대가 되었네요. 이제는 제가 투자회사의 CEO가 되었는데요. 주변의 대표님들 보면 제가 젊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 집에서 시집살이 할 땐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가더니 이제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을 즐기고 있단 얘기겠죠.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긴 사연 여러분들께 보낸 이유는 부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한자 한자씩 써내려갔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애정을 퍼부어주지 마세요.
분명 후회로 돌아오니까요. 각자의 인생은 소중한 법이잖아요. 스스로의 인생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즐거운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